안녕하세요. 서비기관사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번 시간에는 캠으로부터 왕복 운동하여 흡배기 밸브의 작동 및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연료장치 관련해서 연료 밸브와 연료 펌프 쪽을 진행하려 했으나 연료의 성질과 연소의 특성을 알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캠으로 작동하는 작동부는 잠시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시간에는 연료의 성질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선박의 연료 조건은 1. 비중, 점도 및 유동성이 좋을 것. 2. 저장 중 슬러지가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을 것. 3. 발열량이 크며 발화성이 양호하고 부식성이 없을 것. 4. 유황분, 회분, 잔류탄소분, 수분 등의 불순물의 함유량이 적을 것.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연료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화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계열입니다. 이는 C-H-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C는 탄소, H는 수소이죠. 여기서 탄화수소 구분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탄화수소는 지방족과 방향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지방은 우리가 아는 그 지방이 맞습니다. 여러분 배에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어원은 그리스어인데 지방족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냥 오일족, 오일 타입이라고 하면 이해가 편하시죠? 방향족의 영어는 아로마틱인데요. 아로마라 하면 좋은 향기, 좋은 냄새가 생각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로마틱의 어원은 RN입니다. 이 뜻은 벤젠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벤젠은 무엇이냐? 두둥. 벤젠의 화학식은 C6H6로 안정된 구조로 보이시죠? 이 벤젠 모양이 들어간 탄화수소 계열을 방향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벤젠이 안 들어가면 지방족이겠지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족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탄소는 다리가 4개이고 수소는 다리가 1개입니다. 중요한 건 탄소 사이의 다리 결합입니다.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 즉 한 다리만 놓고 있으면 땡탄이라고 부르고요. 탄소와 탄소가 이중 결합, 즉 두 다리로 묶여 있으면 땡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와 탄소가 삼중결합, 즉 세 다리로 묶여 있으면 땡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깊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follow 해주세요. 이제 이 녀석들이 어떤 구조를 띠냐를 볼 겁니다. 이건 더 간단합니다. 이 녀석들이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 사슬구조, 고리를 형성해 있으면 고리구조입니다. 잠깐 벤젠을 봐볼까요? 벤젠은 고리형인데 중간에 이중결합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볼까요? 이 녀석은 사이클로헥산인데 둘 다 고리형이지만 벤젠은 특별한 고리형이라 방향적으로 따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탄화수소의 종류와 저발열량 표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방족 아래에는 파라핀 계열과 오리핀 계열이 있는데요. 이름만 어렵고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 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또 되고요. 파라핀은 단일 결합으로 된 탄화수소, 즉 땡탄. 오리핀은 이중 결합이 하나 있는 탄화수소 계열, 즉 땡텐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사이클로헥산 같이 벤젠이 아닌 고리형 탄화수소를 나프텐족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벤젠이 포함된 탄화수소를
방향적으로 구분해 줍니다. 표를 보시면 지방족이 발열량이 높고 방향적으로 갈수록 발열량이 낮아지죠. 또한 지방적으로 갈수록 연소하기 쉬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까 대충 구조를 보니까 벤젠은 이중결합 고리형이니까 끊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연소하기가 쉽지 않고, 반대로 메탄 같은 경우에는 사슬 구조에 한 다리만 걸치고 있으니 끊어지기 쉽고, 그래서 연소하기 쉬운 겁니다. 메탄은 LNG의 주 성분이고 공기보다 가벼운 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발열량과 저발열량이 있는데요. 저발열량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소될 때 수증기의 증발열까지 포함하면 고발열량, 포함 안하면 저발열량이고요. 보통 발열량 하면 저발열량이니 저발열량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표를 보면 메탄은 발열량이 49.9 메가줄 퍼 킬로그램, 거의 50이네요. 50부터 주르륵 내려갑니다. 탄화수소의 연소식입니다. 탄화수소가 고온에서 충분한 O2랑 만나면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H2O와 CO2가 결과적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분자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나, 그냥 탄화수소는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온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실까요? 단일 연료의 발열량인데 수소가 29,000kcal per kg으로 다른 연료보다 압도적으로 높지요. 그래서 요즘 수소 하면서 수소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료의 종류입니다. 연료의 분류는 너무나도 방대한 파트라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와 수소로 결합한 원유를 원유선이 운송해 오면 화학단지에서 분별 증류하여 여러 연료로 분류합니다. 증류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에서 끓는데, 둘이 섞인 액체를 80도까지 끓이면 에탄올은 증발되고 물은 액체로 남아있겠죠? 분별 증류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원유를 가져와서 끓이면 아래쪽은 350도 이상으로 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으로 갈수록 덜 뜨겁겠죠? 350도의 열로 가열해서 첫 번째 층에서 온도가 349도로 떨어지면 중유가 액화되어 나오게 되고, 나머지가 계속 올라가다가 끓는 점이 250에서 350도가 되면 윤활유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LPG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유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파는 유종을 보면 가솔린은 휘발유고, 등유는 보일러에서 쓰는 기름, 디젤유는 경유이고,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선박에서 사용하는 중유는 맨 아래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구분해 주어야 하는 게 나옵니다. 공부는 끝이 없죠. 중유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증류, 디스틸레이트 해서 뽑아낸 증류 중유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요 아래 증류하지 못한 부분을 휘발유와 쉐킷 해서 만든 잔사 중유, 레지듀얼 퓨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질이 다르거든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연료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에서는 연료를 6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넘버 1은 넓은 의미에서 등유를 의미합니다. 넘버 2는 넓은 의미에서 경유를 의미합니다. 이게 벙커 A입니다. 넘버 3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넘버 2에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버 4는 넓은 의미에서는 증류 중유인데, 또는 넘버 2와 넘버 6를 섞어서 만든 워밍이 필요하지 않은 연료입니다. 넘버 5는 77에서 104도까지 워밍이 필요한 중유와 잔사유와 넘버 2를 섞어서 만든 점도를 낮추어 워밍 없이 사용하기 위한 해군용 중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버 4에서 넘버 5를 벙커 B라고 부릅니다. 넘버 6는 우리가 선박에서 자주 사용하는 벙커 C이며,
점도가 매우 높아 104도에서 127도까지 워밍이 필요한 잔사 중유입니다. 번호가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고 탄화수소의 길이가 길어지며 점도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해집니다. 이제 마리타임 필드에서 분류를 하면 HFO, 헤비 퓨얼 오일, 잔사 중유를 의미하며 넘버 6랑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IFO, 인터미디에이트 퓨얼 오일, 가스오일과 헤비오일을 섞었으며 중유의 비중이 많아 검게 보이는 연료입니다. MDO, 마린 디젤 오일, 넘버 3랑 비슷한데 점도가 12cm 스트로크 이하이어서 히팅이 필요하지 않는 연료입니다. MGO, 마린 가스오일은 넘버 2랑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IFO 380은 Intermediate Fuel Oil with Maximum Viscosity 380cm 스트로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료유의 성질입니다. 비중,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먼저 밀도를 알아볼까요? 밀도는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를 이해했으면 비중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유체에서의 비중은 물을 기준으로 유체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드릴게요. 누가 비중을 물어보면 물을 기준으로 물에 뜨나 가라앉냐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API 그래비티가 나오는데요. 아메리칸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 미국 석유협회에서 설정한 비중입니다. 이 원유는 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무거운 원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1.0을 넘어가는 경우가 수다하여 API 비중을 만든 것입니다. API 비중을 구하는 공식은 60화씨 원유의 비중분의 141.5 빼기 131.5라서 원유의 비중이 클수록 API 비중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API 비중은 낮을수록 비중은 높고, 비중이 높다는 말은 물에 비해 무거우니 밀도가 높아 점성도 높고 휘발성 물질은 적다란 말입니다. 휘발성 물질은 말 안 했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유는 API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 휘발성 물질이 많아서 발열량이 높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점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끈적한지를 나타내주는 단위입니다. 점도가 높으면 유체가 이송하기가 쉽지 않기에 선박에서는 보일러로 스팀을 만들어 연료를 히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점도를 표시할 때 유체가 움직일 때 측정하는 동점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단위로 CST를 많이 사용합니다. ST는 1제곱cm per sec이니 1초에 1제곱미터만큼 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에서 쓰는 단위인 CST, 센티스트로크는 1제곱밀리미터 per sec입니다. 다음은 인화점과 발화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화, 발화 둘 다 불화자를 가지고 있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두 번 다시 헷갈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인화점의 인자는 끌 인자예요. 이 한자를 보시면 리을 모양은 활궁자이고 옆에 이자가 사람인이거든요. 사람이 활 시위를 당기는 걸 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인화점은 연료유에 우리가 불씨 같은 열을 가해서 연료유로부터 불을 끄집어내는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제로 끄집어내는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 되겠지요. 발화점은 다들 아시겠죠? 발자는 필발자입니다. 우리가 연료유에 불씨를 가하지 않아도 주변 온도가 오르면 저절로 자연 발화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응고점과 유동점 다들 알고 계시죠? 응고점은 말 그대로 온도가 저하됐을 때
응고가 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선지 있잖아요. 선지는 원래 소의 피인데 온도가 높을 때에는 피로 잘 흐르다가 소가 죽고 온도가 낮아지면 굳어서 젤리같이 움직일 수 없는 점을 응고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응고된 기름을 열을 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유동점이라고 합니다. 유동점은 응고점보다 2.5도 높습니다. 착화성, 다들 알고 계시죠? 착화, 불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를 분사해 불이 빨리 붙으면 착화 지연, 늦어진다는 말이죠. 지연을 줄일 수 있고 그 덕분에 디젤 노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해야겠지요. 이 착화성이 좋고 나쁜 척도로 세탄가, 에닐린점, 디젤 지수를 사용합니다. 셋 다 높을수록 더 빨리 착화가 되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가솔린 기관에서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증기폐색, 베이퍼락. 가솔린 기관은 가솔린, 즉 휘발유를 사용하잖아요. 연료관에서 열전달에 의하여 연료가 가열이 되면 가솔린의 증기 압력이 커져 대기압 이상이 되고 연료의 흐름을 막는 현상입니다. 휘발성이 큰 가솔린 연료에 해당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내노크성. 가솔린 기관에 내노크성 하면 옥탄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크를 일으키기 어려워 좋은 연료입니다. 한마디로 세탄가처럼 옥탄가도 높을수록 좋은 연료입니다. 네 번째는 연료유의 불순물입니다. 잔유탄소는 연소 후에 남아있는 탄소 퇴적물로 실린더 벽, 노즐 팁 등에 부착되어 유막을 파괴하고 링의 교착, 밸브의 손상, 연료 분사 밸브의 폐색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분은 말 그대로 물인데요. 수분 함유량이 1% 이상일 때는 불완전 연소, 연료 발열량의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회분은 쉽게 말해서 재가 되는 성분입니다. 이 회분의 존재는 잔류탄소와 비슷한 영향을 줍니다. 라이너와 피스톤 링의 마모를 일으키며 또한 유황의 황산화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유황 성분. 황은 산소, 물과 결합하여 황산이 되어 라이너, 피스톤 링 등의 부식 마모를 일으킵니다. 이제 이 황 성분이 일으키는 부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은 연소한 다음 아황산가스가 되는데 이 녀석이 그냥 배기가스로 나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물과 만나면 황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연소가스가 노점이라는, 즉 이슬점 온도로 떨어지게 되면 이슬이 생기거든요. 이 이슬, 물과 아황산가스가 만나면 황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온 부식은 노점 부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 온도를 노점 이상 유지해서 배기해야 하며 또는 황 성분을 중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TBN, 알칼리성 값의 실린더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온 부식이 있으면 고온 부식도 있겠죠? 연료 중에 바냐듐 V이라는 성분이 고온에서 오산화 바냐듐이 되면 전열면에 부착돼 부식하는 현상을 고온 부식이라고 합니다. 바냐듐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연료에 고온 부식 방지 첨가제를 사용하면 예방이 되겠지요. FCC는 간단하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원유를 분해하는 방법 중 하나인 촉매 분해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촉매 입자인 알루미늄 실리카가 중위의 작은 미세한 입자로 남아서 연료 계통과 연소실 내의 마모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촉매 입자는 청정기로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제에 잘 나오는 미생물 슬러지입니다.
이 부분은 책이랑 자료에도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문제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연료유에는 미생물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곰팡이는 pH 4에서 6, 40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며 미생물 슬러지는 말 그대로 슬러지이니 필터나 노즐 등에 막혀서 기관의 운전을 방해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90도 이상 연료율 유지, 수분 제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연료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료의 규격을 정하는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 있는데요. 이는 내연기관 강의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1987년도 규격인데요. 좀 보고 나서 최신 규격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너무 오래된 것이긴 한데 한번 같이 봐볼까요? RME, RMG, RMH의 의미는 R은 레지듀얼 잔사유라는 뜻이죠. M은 마린입니다. 나머지 글자는 의미는 없으나 각 기름의 성질에 맞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밀도가 다들 15도에 991kg/cm, 점도가 100도 기준으로 RME 25는 25cm 스트로크, RMG는 35cm 스트로크, RMH 45는 45cm 스트로크. 눈치채셨죠? 각 이름의 옆 번호는 점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ISO 8217 2017년도 버전입니다. 우선 레지듀얼 퓨얼 먼저 봐보시죠. 역시나 이름 옆에 번호는 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연기관 강의 책이랑 점도의 기준 차이를 찾으셨나요? 89년도 규격은 100도 기준이었고 요즘 나오는 규격은 50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봐볼까요? 마이크로 카본 레지듀, 잔류탄소를 의미하고 알루미늄 실리콘은 FCC 촉매제였고 소디움은 나트륨이고 애쉬는 회분, 그리고 바나듐, CCAI는 문제에는 안 나오지만 세탄가랑 반대되는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착화가 안 되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수분, 유동점, 인화점, 서퍼 황성분, 토탈 세디먼트, 침전물, 그리고 애시드 넘버, 산 수치이죠. 네,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속전속결로 빠르게 풀어볼게요. 중유의 원소 중 유효 성분은 제가 탄화수소라 했죠? 그러면 탄소랑 수소, 정답 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스 연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LPG는 공기보다 무겁고 LPG는 주성분은 메탄이 아니라 프로판 부탄이고 LNG의 주성분은 부탄이 아니라 메탄이고 공기보다 가볍고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고 공기보다 가볍다. 정답이죠. 다음 문제. 메탄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메탄가를 배우지 않았지만 풀어보겠습니다. 메탄수소 화합물, 메탄가니까 메탄수소 화합물이겠죠? 그래서 메탄에 대한 수소의 비율을 나타낸다. 오케이. 메탄수소 화합물 중 수소에 대한 메탄의 비율을 나타낸다. 일단 이 두 개가 메탄수소 화합물이고 사아는 수소액탄이니까 사아는 틀렸다 치고 찍더라도 아니면 나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메탄이 그 주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메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나가 답이거든요. 그냥 이 문제 한번 딱 봄으로써 딱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만약에 문제로 나타나시면. 네, 다음 문제. 연료의 발열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발열량 측정 시 수증기의 증발 잠열을 포함시켜서 측정한 것을 고의 증발량, 맞죠? 발열량 측정 시 수증기의 증발 잠열을 포함시키지 않고 측정한 것을 저의 발열량, 맞고, 기관의 출력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저의 발열량이죠. 저발열량. 주로 사용하는 게 저발열량이라고 했잖아요. 고의 발열량은 저의 발열량보다 크다. 증발 잠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죠. 자, 다음 문제. 연료 소모량 계산 시 사용되는 천연가스, 메탄이죠. 메탄의 ISO 표준 저유 발열량은 약 몇 메가줄 퍼 킬로그램 파운드인가? 우리 메탄 아까 그 표에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별표까지 해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메탄이 시작점이 거의 50메가줄 per 킬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점점 내려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해놓은 겁니다. 앞에 별표 몇 개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문제 풀려고 해놓은 겁니다. 다음 문제.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가장 큰 경우, 우리 발열량 가장 큰 경우도 제가 뭐라고 했었죠? 요즘 대세가 무엇이다? 수소가 단위 발열량이 가장 컸었죠. 정답 가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동점성 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 제가 점도할 때 무슨 이야기만 했었죠? 센티스트로크 밖에 이야기 안 했죠? 정답은 일단 나입니다. 다른 것들도 점도를 나타내긴 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니까 정답 나. 다음 문제. 송유관에서 베이퍼록을 발생하기 쉬운 연료. 가장 기화하기 쉬운 연료였죠. 열을 받아서 기화하기 쉬운 연료.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설명했었던 가솔린이었죠. 가솔린 기관의 연료, 즉 휘발유입니다. 네, 다음 문제. 연료유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것은 가 옥탄가 아니고 나 전염기가 아니고 정답은 4 세탄가. 다음 문제. 경유의 착화성을 추정하는 척도가 아닌 것은 착화성 가 에닐린점 맞고 나 디젤 지수 맞고 4 세탄 지수 맞고 점도 지수 아니죠. 자, 다음 문제. 세탄 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탄 값은 가솔린 기관용이 아니죠. 디젤 기관용이었죠. 세탄 값이 높을수록 디젤 기관의 연소실의 연료의 착화 지연이 짧아지죠. 세탄 값은 착화성이니까. 세탄 값은 가솔린 아니고 세탄 값은 옥탄 값과 상반된 연료의 특성을 나타내며, 그죠? 디젤 기관의 운전 조건에 따라 적절한 값이 요구된다. 적절한 값이 요구된다.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답일 확률이 높죠. 무조건은 아니고. 디젤 기관의 사용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료의 무화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점도가 낮을수록 좋다. 우리 무화 관통 분산 분포는 배우진 않았지만 무화는 잘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잔사유 잔사 헤비 퓨얼은 점도가 엄청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화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점도가 낮을수록 잘 뿌림으로 그만큼 더 불이 잘 붙겠죠. 맞는 말이고. 착화 지연을 짧게 하기 위해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맞고. 노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옥탄가가 높은 연료가 아니라 옥탄가가 낮은 거죠. 그리고 옥탄가는 가솔린 기관 쪽 거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나왔지만 어쨌든 답은 틀렸습니다. 정답 4이고,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맞고. 자, 다음 문제. 석유계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옥탄가가 가장 낮은 것은, 옥탄가가 낮다는 말은 내 노크성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내 노크는 착화 지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내 노크성이 크다는 것은 착화 지연이 짧다, 지연이 덜 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엔 착화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착화성이 높다는 말은 불이 잘 붙는 연료잖아요. 우리 이렇게 파라핀, 나프텐, 방향족 해가지고 착화성이 가장 높은 거는 파라핀 계열이었죠. 정답 4. 다음 문제. 온도의 높고 낮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일단 제일 높은 거는 발화점이겠죠. 스스로 온도가 붙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화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점, 응고점 중에 유동점이겠죠. 유동점이 응고점보다 2.5도 높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응고점. 그래서 정답은 나. 자, 다음 문제. 유동점은 응고점보다 2.5도 높죠. 정답 네, 다음 문제. 기름의 점도 표시하는 물과의 유출 시간을 비교해서 무차원으로 표시하는 점도는, 이 문제는 나오면 그냥 외워서 푸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근데 공부한 데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아예 안 가르쳐 드렸는데, 정답은 일단 앵글러 점도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셔도 됩니다. 다른 문제 다 맞추면 되니까. 정답 4. 다음 문제. 바나듐에 의한 고온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제가 아닌 것은, 일단 이 문제의 답은 탄산칼슘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본능적으로 탄산칼슘으로 해서 풀었는데, 이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가,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기억엔 중학교 화학 시간에 뭐 배웠던 걸 해가지고 기억이 나서 풀었는데, 이 문제 제가 더 찾아봐서 나중에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I입니다. 탄산칼슘. 자, 다음 문제. 연료의 성분 중 고온 부식을 일으키는 것은 바나듐이었죠. 정답 4. 다음 문제.
기름에 생길 수 있는 미생물질 슬러지의 생성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연료유 중에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다. 맞죠? 수분 제거. 나. 연료유의 온도를 90도 내로 유지한다. 고온 유지 맞고. 4. 청정기에 의한 연료유 처리를 가능한 한 피한다. 정답은 4입니다. 말이 안 되죠? 청정기 무조건 돌려야 되죠? 그 중유들은. 아, 미생물질 슬러지의 생성 곰팡이 침입을 방지한다. 네, 맞습니다.